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환급특례법 강의를 맡게 된 안준호 관세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저희 환급특례법 전체적인 내용 다 같이 볼 거고, 그 중에서 제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먼저 같이 볼게요. 제가 준비한 자료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서식이라서 이건 빼고 3가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법령집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환급특례법 지금 가장 최신 버전으로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3단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하나는 빈칸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빈칸 채우기 용도로 비워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내용을 채워보시면 더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출문제가 있어요. 기출문제는 제가 그동안 나왔던 문제를 다 종합해서 이렇게 범위별로 나눠서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아무래도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확인하시고 기출문제 내용을 보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주로 해야 될지를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령집으로 같이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제목을 먼저 보겠습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 환급에 대한 특례법이 있다고 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보니까 수출용 원재료라고 얘기가 나왔죠. 일단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물품을 수입하게 되면, 외국 물품을 수입하게 되면 관세법에 따라서 관세가 부과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관세법에서는 관세 말고도 내국세도 같이 부과하고 징수를 하기 때문에 관세 플러스 내국세라는 형태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즉 수입 시에 수입했을 때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에게 관세에 관한 납부를 하게 되고요. 그걸 가지고 끝나는 거긴 하겠지만 여기서 그 용도가 이 원재료라고 하는, 이 재료라고 하는 것들이 수출용으로 사용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수입할 때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사실 옛날에는 그냥 하기 전에 수입할 때부터 수출이 전제되어 있다고 하면은 처음에 수입할 때부터 관세를 감면해 주거나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하게 되면 나중에 사후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수입할 때는 세금을 먼저 납부를 하고 나중에 수출하게 됐을 때 그 사실이 확인되면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관세법 상에서도 그 관세 환급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환급특례법이라고 말을 쓰죠. 다르게 말을 하면은 뭐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반적인 법, 기본법보다도 우선해서 적용되는 법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보니까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해가지고요. 환급에 대해서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1조 목적 같이 볼게요. 이 법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임시 수입 부가세, 개별 소비세, 주세, 급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 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세법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로는 여러 가지 세금이 나와 있게 돼요. 관세 등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관세, 임시수입 부가세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한 환급을 적정하게 한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환급을 적정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임시수입 부가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임시수입 부가세는 부가가치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가가치세, 밸류드 에이드 텍스트라고 해가지고 VAT라 말을 쓰는데요. 줄여가지고 저희가 부가세라고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재화를 수입하거나 공급하거나 하게 됐을 때, 용역 공급하게 됐을 때 이제 발생되는, 공급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요. 요거 말고 임시 수입 부가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요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국제 수지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제 수지라고 하는 것들은 그거거든요. 어떤 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무역을 하게 됐을 때, 무역 거래를 하게 됐을 때 서로 간에 이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물건을 파는 사람은 돈을 받을 것이고,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은 돈을 지급하게 하게 될 텐데, 그걸 제가 다르게 말했으면 수출과 수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이렇게 수출과 수입을 하게 될 텐데, 어느 한쪽에서만 수출을 하고 어느 한쪽에서만 수입하게 됐을 때는 당연히 그것이 어느 한쪽에 불리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수치화시켜 놓은 것들을 제가 수지라고 말을 하는데, 국제적인 수지가 균형 있게 맞추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수출입이 어느 정도는 이제 같이 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지만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제 수지를 개선한다라고 하는 말들은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수입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임시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거 하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수입을 억제하는 방법에서는 뭐 세금을 부과를 하거나 수량을 제한하거나 한 형태로 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관세는 아니고 임시 수입 부가세라고 해가지고 관세 외에 별도의 세금을 임시적으로 부과를 하는 형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내용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적용될 이유는 거의 없어요. 거의 적용되진 않지만 그래도 규정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세, 임시 수입 부가세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세금이 나오게 되고, 그 세금의 이제 환급을 적정하게 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세금들 같은 경우는 저희 관세법 상에서도 내국세 등의 부가 징수에 나왔었던 세금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 것이 많고요. 다만 주의할 게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는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내용을 적용받는 것이지, 요거는 별도로 환급을 해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부가세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을 거잖아요. 저희가 매입세 공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세금 계산서가 발급되는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정산을 할 때, 확정신고를 할 때 공급세액하고 매입세액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더하기 빼기를 해서 차액만큼을 지급하거나 돌려받는 제도가 있잖아요. 거기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환특법에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쭉 가볼게요. 환급을 적정하게 되면서 그 뒤에 보시면 이제 또 다른 목적이 나오는 게 있어요. 능률적인 수출 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급을 적정하게 되면은 그 말은 다르게 말을 하면 수출을 지원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환급해 줄 테니까 수출을 더 많이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다른 산업 같은 경우도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한다고 합니다. 이게 특정 산업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게 관계없이 여러 산업들 모두에게 이렇게 적용해주기 때문에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한다라는 목적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법이 다 있거든요. 관세법도 있고 임시수입 부가세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도 우선해서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앞에서는 환급을 적정하게 한다라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던 거죠.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환급에 관련해서 적정하게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수출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균형 있는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개별법보다 우선해서 내용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특례를 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시행령이 나와 있는데요. 시행령은 이제 법률에 나와 있는 것을 위임받은 것이라 보면 될 것 같고요. 시행규칙 같은 경우도 법률과 시행령에서 이제 위임하는 내용들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와볼게요. 제2조 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보니까 관세 등이라고 나와요. 관세 등이라는 것은 관세를 포함한 다른 세금을 말을 하는 거겠죠. 아까 위에 보셨던 목적에 나왔었던 세금이 다 이렇게 적용되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세, 임시수입 부가세, 개별 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그다음 교육세까지를 관세 등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아까 위에 제목을 보시면 법률의 제목도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환급에 대한 규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2호 수출 등이란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등 것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출의 정의를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수출 등이라 말을 쓴 이유가 있어요. 수출만 있는 건 아니고 수출 말고도 뭐 판매라든지 공사라든지 어떤 물품을 공급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규정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합쳐가지고 수출 등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개별 법에서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관세법의 경우에는 수출의 정의를 말해봤을 때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라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환급특례법에서는 수출 등에 대한 정의가 따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호, 수출 물품의 정의가 있는데요. 수출 등의 용도에 제공되는 물품을 말한다. 수출 등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수출 물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럴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저희 관세법상에서 말하고 있는 수출 물품이라고 하는 거하고 환특법상에 말하고 있는 수출 물품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호, 소요량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소요량이란 수출 물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원재료의 양으로서 생산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손모량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소요량이라는 것들은 뭔가를 만드는 데 소요된 재료를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생산이란 단어를 쓰고 있고요. 생산의 범위 안에는 물품을 가공하거나 조립하거나 수리, 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조금 범위가 넓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양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뒤에 보니까 손모량을 포함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손모량이라는 것이 뭘 말을 하는 거냐면 영어로 말씀드리면 로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뭔가를 만들 때 저희가 투입했던 재료가 다 이렇게 생산물로 나오게 되면 좋겠지만 당연히 어느 정도의 로스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생산 공정에서 내가 예를 들면 1%의 로스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실제로 투입했던 양은 100개를 넣었을 때 99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소요로 된 양은 99개다 이렇게 보시는 않거든요. 내가 100개를 투입했기 때문에 생산물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생산물 나오기 전에 투입됐던 그 손모됐던 것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말이 있는 거죠.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손모가 됐다고 해서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그게 생산 과정에서 당연히 늘상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라고 했을 경우만 인정되는 것이고 그걸 넘어서는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럴 수가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내가 1%라고 하는 그런 손모율이 발생하는 게 있는데 그냥 나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는 1%가 아니고 뭐 20%가 발생을 했다. 이런 것들은 인정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발생된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5호 가볼게요. 환급. 제3조에 따른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수출자나 수출 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수입할 때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이라 말을 쓴 거는 납부하였다는 것은 이미 수입할 때 납부했던 세금이 있다는 것이고요. 납부하여야 할 이런 말 쓴 거는 저희 환급특례법 상에서 일괄 납부와 정산이란 제도가 있어요. 처음에 납부를 바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유예를 시켜준 다음에 나중에 정산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납부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납부를 한 게 있거나 아니면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걸 나중에 돌려주는 것을 말을 하는데 제가 드렸던 자료 중에 수출신고 필증이라고 하는 거 잠깐 보시겠어요? 이게 저희가 관세법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수출신고 필증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상단 부분에서요. 오른쪽에 보면은 오른쪽 하단 부분에 여기 중간에서 오른쪽 하단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환급신청이라는 거 보이시나요? 환급신청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1번과 2번 중에 어느 하나로 들어가 있잖아요. 1번은 수출대행자 또는 수출화주를 말하고 있고 2번은 제조자를 말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수출대행자와 수출화주는 수출자를 말한다 보시면 되고요. 제조자 같은 경우는 물품을 생산해서 공급한 자를 말한다, 생산자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을 의미를 하는 거냐면 환급신청인이 지금 두 밖에 없잖아요. 수출자 또는 생산자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규정도 나올 거긴 하지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물품을 수출한 사람 또는 그 수출한 물품을 생산한 사람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가지고 환급의 정의를 같이 보겠습니다. 뒤로에 가보시면 이 법에 따라 수출자나 수출 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보이시죠. 이게 환급 신청권자가 2명이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하나에게 돌려주는 것을 환급이라고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6호 정산 가볼게요.
제6조 제1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 일정 기간별로 일괄 납부할 관세 등과 16조 제3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상계하는 것을 말한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환급특례법상에서는 두 가지 방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냥 일단은 수입할 때 관세 등을 납부를 먼저 하고 나중에 수출 등이 있다고 했을 경우는 관세를 돌려받는, 관세 등을 환급받는 제도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처음부터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에 납부를 유예해주고 나중에 또 수출을 했다고 해서 바로 환급해주는 것이 아니고 환급이 지금 보류가 됐다가 두 가지를 이렇게 정산을 해서 남아있는 차액만을 지급하게 만들거나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어려운 거 없었죠?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3조 환급대상 원재료 가보겠습니다. 1항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여기 구조를 보니까 1호와 2호가 있어요. 1호는 수출 물품을 생산한 경우고 2호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 1호는 제조자 환급, 제조 환급이라고 말을 쓰고요. 2호는 원상태 환급이라고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 어쨌든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수입할 때 수입했던 물품을, 그러니까 수출용 원재료를 수출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수출을 하면 되는데 그 상태가 이게 뭐 원상태든 뭐 제조를 해서 수출을 하는 것이든 그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내가 수출을 하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그 방식이 환급 대상 원재료를 하는 것들이 원상태로 수출이 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제조를 해서 수출이 되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호에서는 수출 물품을 생산한 경우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조자 환급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세관 공무원이라고 볼게요. 세관 공무원 입장에서 제가 이제 환급 신청을 했다고 생각했을 때 환급 신청 받은 거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환급을 해줄 거란 말이죠. 환급을 해주는데 당연히 제가 물품을 제조해서 수출했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제조할 때 사용됐던 원재료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 원재료에 대해서 수입했을 때 납부했던 관세를 알아야 그걸 맞춰서 환급이 되겠죠. 당연히 그런 소요량은 객관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객관적이란 말이 뭐냐면 수치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어떤 A란 자재가 1개 투입되고 B란 자재가 2개 투입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뭐 이렇게 얼버무려가지고 뭐 A란 자재가 투입됐고요, B란 자재가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납부했던 관세가 이만큼 됩니다. 이런 건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원재료 얘기를 할 때는 객관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들은 저희 관세법상에 보시면은 보세공장 원재료 같은 경우도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과목. 해당 수출 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물건을 만들 때 이렇게 투입했던 자재가 있는데요. 그것이 결합이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되는 게 많겠죠. 결합된다. 예를 들면은 지금 자재가 A라는 자재에 B라는 자재가 있다. 제가 소문자로 쓸게요. 소문자로. A란 자재가 있고 B란 자재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가지고 제가 A란 물건을 만들 거예요. 만들 건데 A란 물건은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A 안에 이렇게 A하고 B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리적인 결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해당 수출 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라고 말을 쓰죠. 뭐 사실 결합되는 형태를 갖고 있으면 보기가 편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더라도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 투입하는 것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뭔가를 만들면서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사용되는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거는 조건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투입된 것만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 과정에 투입되어서 소모되었다라고 말을 할 때는 이것이 생산 과정에 직접적으로 투입된 게 맞는지를 가지고 따지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서가 있잖아요. 다만 수출 물품 생산용 기계, 기구 등의 작동,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 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저희가 뒤쪽에 나와 있는 단서를 간접 재료라고 말을 쓰고요. 앞에 있는 것들을 저희가 직접 재료라고 말을 씁니다.
직접 재료 같은 경우는 생산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접 재료 같은 경우는 보통 나오는 것이 뭐 윤활유라든지 작업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간접 재료라 말을 쓰게 돼요. 생산 과정에 투입된 건 맞기는 해요.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는 그거 말고 여러 가지 생산 과정에 골고루 사용될 거기도 하고 그것을 딱 몇 개 사용됐다라고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재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리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1호에서는 생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객관적으로 계산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그 방식은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된다는 말은 저희가 화학물질을 만들 때 해당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화학물질을 만들거나 아니면 저희가 음식을 만든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음식을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재료들을 투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옥에서는 이제 직접적인 생산 과정에서 투입되어서 소모되는 물품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들은 직접적으로 투입된 것만 인정하게 되고 간접적으로 투입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원상태 환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입을 하고 나서 국내에 있는 업체가 별도의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바로 수출을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거죠. 우리나라에 물품을 수입하게 됐고요. 수입한 물품을 가지고 국내에서 생산 공정을 거치게 된 겁니다. 생산을 하게 됐고 생산된 물품을 수출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수입할 때 발생됐던 관세 등을 수출할 때 돌려받는 것이고 그 원재료는 생산할 때 결합이 되거나 아니면 투입되어 소모된 물품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고 환급해주는 방식이라 보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방식 같은 경우는 수입을 하고 나서요. 별도의 생산 공정이 없는 상태로 바로 그냥 수출이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저희가 제조자 환급, 여기를 원상태 환급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가볼게요.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해서 수출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 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원칙은 아닌 거예요.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에서 이렇게 생산된 원재료와 그다음에 수입된 원재료는 구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 같은 경우는 수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관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거잖아요. 수입할 때는 관세 등을 납부한 게 있을 거고 원래 목적 자체가 수입했던 자재에 대해서 납부했던 세금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는 관세 환급 대상이 아닌 게 맞아요. 원래 아닌 게 맞는데 근데 이 물품의 특성을 봤을 때 이게 구분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산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생산을 하는데 이게 뭐 명확하게 수입하는 자재와 국내에서 구매했던 자재가 차이가 있으면 이렇게 하기 어렵겠지만 이게 거의 차이가 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볼트 너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볼트 너트. 내가 기계를 만들 건데 볼트 너트는 수입을 하든 국내에서 구매를 하든 사실상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이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원래는 이것을 나눠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럴 겨를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동일한 품질과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대체 사용이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구별을 하지 않고 생산 과정에서 사용했다. 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이걸 인정해줘가지고 이것도 그냥 수출용 원재료로 인정해주겠다라는 거죠.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구분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인정되지 않는 게 맞지만 근데 그래도 수출에 사용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국내 생산 원재료도 수입된 걸로 간주해서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개 쓸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품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간의 대체가 가능한 물품을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수출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구분하지 않고 사용된다라는 게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충족이 됐을 때는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된 것으로 봐서 관세 등의 환급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득이죠, 이득. 이득이 되는 거네요. 아무튼
다시 정리해보면 제3조는 환급 대상 원재료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제1항에서는 원칙적인 거를 말하는 거였죠. 내가 수입했던 자재에 대해서 환급 대상 원재료로 보는 내용이 1항에 있던 것이고 2항에서는 이제 그 수입한 거 말고도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도 환급 대상 원재료로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조 보이시죠? 1항은 수입한 거, 2항은 국내에 생산된 것들도 간주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할 건데 여기까지 나왔던 것 중에 저희 기출문제 뭐가 있는지 보고 갈게요. 저희 드렸던 자료 같이 보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 나와 있고요. 문제 1번 첫 번째 문제 보시면 환급 대상 원재료의 인정 요건이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방금 보셨던 제3조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환급특례법상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써 있죠? 요거 작년 당연히 아니군요. 2012년도 나왔던 기출문제인데 얘도 3조를 묻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문제 세 번째,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출용 원재료의 범위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고 써 있잖아요. 2003년도 나왔던 문제인데 여기 보면 괄호에 5점이라 써 있던 게 그때 당시에 10점짜리 문제 중에 하나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5점이라고 표시를 한 거고요. 요것도 그대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겠죠. 지금 3조 하나만 가지고도 3번 문제가 나왔었던 거잖아요. 이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진 않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제4조, 4조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환급 대상 수출 등 같이 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총 4가지 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거를 옆에 있는 시행 규칙하고 같이 맞춰서 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보시면 1호, 2호, 3호, 4호가 이제 시행 규칙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이렇게 좀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1호 보겠습니다. 관세법에 따라 수출 신고가 수리된 수출이죠. 요건 되게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저희가 관세법에서 말하고 있는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출 신고가 수리가 돼야지만 이제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기본입니다. 여기 이제 본문이 있고 단서가 있는데 본문상에 보시면은 수출 신고가 수리된 수출의 경우를 말을 하고 있는데 단서를 봤더니 무상권의 경우는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앞에 본문에서는 유상 수출을 말을 하는 것이고 뒤에 단서에서는 무상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해주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써 있잖아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들만 인정해주지 무상권의 경우는 이거 말고는 안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관세 등의 환급을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수출을 장려하는 거잖아요. 지원하는 것인데 목적이 뭐냐면 외화를 획득한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외화를 획득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지원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관세를 돌려주는 거란 말이죠. 근데 무상권의 경우는 외화 획득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 제한적으로 거래를 봤을 때 제한적으로만 관세 환급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오른쪽 가보겠습니다. 시행규칙 제2조에 나와 있고요. 제1항에 보면은 제4조 제1호 단서에 나왔던 그 기재부령으로 정한 수출이라고 하는 것들이 쭉 있습니다. 1호,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시회, 견본시장, 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이네요. 앞에만 보니까 외국에서 이제 개최가 되는 전시회 등에 출품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국내 수출자라고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갖고 있는 내 물건은 수출하기 표현보다는 외국에 전시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물건을 보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당연히 그건 내 물건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유상으로 보낼 일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무상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상태로 물건은 거기 전시에 참가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전시의 특성상 전시 과정에서 구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단서가 있어요. 다만 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한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내가 전시로 목적 나갔을 때는 나갔을 처음에는 무상으로 나갔던 것이고 얘가 판매가 된다는 것이 보장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는 환급 대상이 아닌 거예요. 대상이 아닌 거지만 이걸 가지고 현지에서 판매가 되면 외화를 획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관세 환급을 해주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취지 자체가 외화를 획득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장려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처음에 나갔을 때는 그냥 무상이었고 이렇게 전시로 나갔던 거기 때문에 판매가 되지 않는 거라 봤지만 판매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는 판매된 범위에서만 관세 등의 환급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2호 가보겠습니다. 해외에서 투자, 건설, 용역, 산업설비 수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기계, 시설자재, 근로자유 생활필수품,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주무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게 어떤 상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과 저랑 거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모로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는 업체라고 볼게요. 저희 국제 간의 거래를 하게 되면서 여기 뒤에 표현 나와 있긴 하지만 산업설비 수출 이런 게 있잖아요. 플랜트 수출이라고 말을 하는 어떤 대규모의 발전소를 짓는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은 저한테 이제 그 계약을 딴 거기 때문에 저한테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저는 지금 구매를 한 사람이고 저는 수주자고, 저는 발주자고 여러분들 수주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열심히 이제 물건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발전소를 지어줘야 되는데 발전소라고 하는 것들은 발전소를 다 완성해서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현지에 가서 발전소를 짓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그런 뭐 재료 같은 게 다 와서 현장에서 건설 공사를 해야 되겠죠. 공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래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에 회사가 있는데 모로코에 지사를 따로 만든 거예요. 지사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회사에 뭐 모로코 지사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한테 지금 구매자인 저한테 이렇게 물건을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지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로코 지사에다가 그 건설하기 위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 같은 것을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현지에서는 지금 근로자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근로자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도 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로자용 생활 필수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이게 사실은 개별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개별로 이렇게 장비 나가잖아요. 장비 나가는 것들은 넓게 보면 유상이고 좁게 보면 무상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물건을 모로코 지사로 보내는 거잖아요. 유상이라는 것들은 내가 수출한 거에 대해서 돈을 받는 거죠. 근데 이거는 물품에 대해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제가 도로 계약하게 됐을 때 턴키 계약을 해가지고 개별 물품별로 구매를 한 게 아니라 전체를 다 포함해서 뭐 물품과 이제 용역을 다 포함해서 통으로 얼마나 내가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건에 대해서는 개별 물품은 제가 돈으로 산 게 아닌 거죠. 그게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내가 전체로 지급하는 돈이 예를 들어가지고 1000만 불 이렇게 말을 해봤을 때 1000만 불의 범위 안에는 여러분들이 개별로 모로코로 보내는 그 장비 가격도 포함되어 당연히 있겠죠.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개별 건으로 봤을 때는 그 장비에 대한 것들은 유상이 아니라 무상이거든요. 무상이죠. 여러분들이 모로코 지사로 이렇게 내 물건을 장비를 보내는 거잖아요. 판매하는 게 아닌 거죠. 내가 있는 현재 있는 모로코 지사로 내 장비를 보내주고 거기서 작업을 할 게 쓸 거잖아요. 공사용 장비 같은 거 쓰고 나서 그게 뭐 또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을 경우는 다시 갖고 들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해외에서 투자, 건설, 용역 등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에게 써 있잖아요. 국민에게 법인을 포함한다. 즉 해외에 나가 있는 누군가에게 우리나라 국민에게 이렇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기계, 시설자재, 근로자용 생활 필수품 나와 있죠.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물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면 어렵겠나요? 어렵나요? 제가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환급 받은 게 있어가지고 좀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환급도 다 하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이 내용 가지고 제가 그 세관하고 댁에서 환급 받은 게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A라는 업체가 있고 B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A는 지금 모로코 정부라고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모로코 정부에 있는 곳에서 발전소를 짓고 싶은 거죠. 이제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발전소를 짓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입찰계약하게 됐을 때 여기 있는 B라고 하는 한국에 있는 그냥 쉽게 좀 편의상 포스코 건설 이렇게 말을 써볼게요. 특정된 건 아니에요. 이렇게 가정해 봤을 때 포스코 건설이 이제 계약을 따낸 거죠. 따내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전체 금액, 계약 금액이 예를 들면은 뭐 1000불이다. 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모로코 정부는 이 1000불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우리나라 안에서 발전소를 완성하는 것까지 포함된 거죠. 완성을 하고 이제 시운전을 하고 다 이게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데 포스코 건설이 이 발전소라고 하는 것들을 완성을 해서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기 현지에 자기 지사를 내는 거예요.
모로코 현지에 가가지고 자기 지사를 내가지고 여기로 장비를 보내는 거죠. 장비도 보내고 여기 있는 근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로자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어떤 생활 필수품도 여기 다시 보내주는 거죠. 보내주면 이걸 받아가지고 현지에서 이렇게 공사하고 완성을 하는 형태라 보면 되는데, 이게 첨불은 유상이잖아요. 얘는 유상이 맞는데, 근데 개별로 나가는 것들은 무상이거든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개별 건에 대해서도 수출이 된 거기 때문에 관세 환급 대상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게요. 해외에서 투자, 건설, 용역, 산업설비 수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기계, 시설자재, 근로자용 생활필수품,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물품이죠. 여기 보면은 근로자용 생활필수품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넓게 봐준 거죠. 어쨌든 이것이 해외에서 이렇게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주무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처음에 나갈 때 반드시 우리나라에 있는 특정 기관의 그런 확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해요. 무상 반출에 대한 확인이라고 있거든요. 그거 해외건설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거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나갈 때 저 나갔으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갈 때마다 확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확인 받은 것만 인정해 준다는 얘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무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이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해외건설협회라고 치시면 나올 거예요. 검색해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3호, 수출된 물품이 계약 조건과 서로 달라서 반품된 물품에 대체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입니다. 대체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과 저랑 계약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수출자, 제가 수입자라고 생각해 볼게요. 제가 해외 구매자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건을 보냈는데 그게 계약 조건과 달랐던 거예요. 뭔가 좀 불량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물품이 왔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다른 거 달라고 말을 했겠죠. 이 물건 사용 못하니까 이 물건 내가 돌려보내겠다. 다시 대신에 나한테 새로운 물건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하게 됐을 때도 관세 환급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그 전에 내보냈던 것들이 유상 수출일 것이고 대체품 같은 경우는 무상이 되겠죠. 무상 대체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랑 거래를 했을 때 처음에 보냈던 물건이 A라 치고 두 번째 보낸 물건이 B라고 생각했을 때 A를 보내면서 저한테 돈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유상으로 나갔겠죠. 근데 B 같은 경우는 그걸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무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계약 조건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에 대해서 돈을 이럴 수도 있겠죠. A에 대해서 다시 돈을 돌려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돌려주고 다시 B에 대한 돈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냥 처음에 계약했던 대로 돈을 다 이제 끝내는 것이고 다만 물품만 새로 주는 거죠. 다시 보내주는 거죠. 다시 나가는 물품은 무상이죠. 무상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출된 물품의 계약 조건으로 달라서 반품된 물품을 대체하기 위해 물품 수출도 저희가 환급 대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4호, 해외 구매자와의 수출 계약을 위하여 무상으로 송부하는 견본형 물품의 수출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3호랑 4호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왜 인정이 되는 걸까요? 둘 다 수출을 하는데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호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나갔던 것에 대해서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처음에 나갔던 물품은 환급 대상에 들어가지 않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환급을 해줬다 하더라도 걔가 다시 수입이 된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세금 내야 되죠. 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처음에 나갔던 건 빼고 지금 다시 내보내는 것들이 실제로 수출에 사용된 거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목적 자체는 수출을 하기 위해서, 수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나간 거기 때문에 이것도 환급 대상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고 4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수출 계약을 위해서 무상으로 나가는 샘플이라고 얘기를 해요. 샘플을 왜 보내는 걸까요? 요거 보면서 다음에 수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수출에 사용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3호랑 4호 같은 경우는 다 수출에 제공된다, 수출에 사용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관세 환급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5호, 외국으로부터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에서 가공 또는 수리를 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하거나 수리한 물품의 수출 또는 당의 원재료 중 가공하거나 수리하는 데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인데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수탁 판매 수출로 수탁 판매가 아니고 수탁 가공 수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탁 가공 수출. 수탁 가공 수출입니다. 여러분과 저랑 거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해외에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 보시고 제가 국내에 있는 업체라 볼게요. 제가 한국에 있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위탁 가공을 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위탁 가공.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물건을 만들게 하는 게 아니고 저한테 요청을 한 거죠. 저한테 물건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라고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수탁을 받은 거죠. 수탁을 해가지고 제가 그 수탁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는 가공비 또는 수리비를 받을 거예요. 가공비라 그러면은 제가 제조를 한 거 말할 것 같고요. 제조 말고 수리를 하는 경우는 수리비가 나오겠죠. 가공비 또는 수리비를 받고 제가 이제 가공을 하거나 수리를 해서 다시 물건 내보내 줄 거잖아요. 만들어서 보내주겠죠. 그렇게 하게 된 거를 말을 하는데 근데 때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가공을 하거나 수리를 하고 나서 만들어진 완성된 물품을 보내는 것이 나오긴 하지만 근데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그거 말고도 그냥 돌려주는 것들도 해당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가공하거나 수리하는데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되는 거겠죠. 수탁, 가공, 수출을 말을 하는 것인데 어쨌든 외국으로부터 가공비 또는 수리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외화를 얻은 거죠. 외화를 획득한 거기 때문에 인정을 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저희가 말을 할 때 유상, 무상 구분을 하게 됐을 때요. 완성된 물품 자체에 대한 판매가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수탁, 가공, 수출이기 때문에 한번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다시 수탁, 가공, 수출은 내가 가공비, 수리비 받는 것은 유상이 맞긴 하죠. 돈을 받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물품 자체는 내가 판매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난 단순히 그냥 가공비만 받는 거죠. 용역비만 받는 것이지 완성된 물품에 대해 판매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물품 자체는 무상으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다만 내가 이제 외국으로부터 가공비 또는 수리비를 받았기 때문에 요거는 외화를 획득한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관세 환급 대상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제 수탁해서 물품을 보낼 건데 가공 또는 수리를 하고 완성된 것들을 보낼 수도 인정해주고 그렇지 않고 사용을 안 했어요. 그냥 안 하고 다시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다더라도 걔도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예. 가공을 하고 나서 그렇죠. 사용되지 아니한 것들도 돌려주는 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환급 대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5의 2호를 보겠습니다. 외국에서 위탁 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이 있어요. 이건 반대가 되겠네요.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있는 공장에다가 위탁 가공을 의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나가는 물품도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위탁해서 위탁 가공을 하는 것들도 저희가 관세 환급 대상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6호 위탁 판매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위탁 판매를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이것도 전제가 있어요. 판매가 된 것을 한해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매가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위탁 판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대리점 계약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내 물건을 보내놓고 현지에서 판매를 해달라고 하는 거죠. 판매를 해달라고 했는데 판매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판매가 되면은 당연히 외화를 얻은 거기 때문에 관세 환급으로 인정해주고 판매가 안 되면 그거는 다시 돌아올 거잖아요. 그거는 외화 획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관세 환급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죠? 어렵긴 하지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요즘 이런 거 유행하지 않나요? 뭐 이런 거 많이 봤던 거 이거 뭐죠? 뭐 이런 거 하던데 성수동 이런 거 하던데 이거 뭐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죄송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1호는 그거였던 거죠. 관세법에 따른 수출이었습니다. 사실은 1호가 가장 이제 쉬운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시 정리해 보게 되면 환급 대상 수출 중에 하나인 수출 등이었던 거잖아요. 수출 등에서 첫 번째 말했던 수출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1호만 수출이고 나머지 2, 3, 4호는 수출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출 등이라고 말을 쓴 거죠. 수출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1호는 환급 대상 수출을 말을 하는데 거기 내용은 크게 유상과 무상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고, 유상권의 경우는 형태를 불문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형식으로 나가든지 간에 상관없이 다 관세 환급 대상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무상 같은 경우는 외화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본은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고, 아까 저희 같이 봤었던 그 거래 형태만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이제 관세로서 업무를 하잖아요. 업무를 하게 됐을 때 환급이 되는지 물어보는 업체들이 종종 있는데, 그럼 제가 그걸 물어봐요. 혹시 유상거래세요, 무상거래세요? 라고 제가 먼저 물어보거든요. 수출을 한다고 하시는데 혹시 국내에서 뭐 제조나 이런 건 둘째치고 수출을 하는 거에 대해서 돈을 받으시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받으면 거의 될 수 있는 거죠. 돈을 안 받는다 그러면은 그때는 조금 이제 안 된다는 식으로 말을 많이 해주긴 해요.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 때문에 인정되다 보니까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해당 안 되는 게 많단 말이죠. 그냥 내가 무상으로 그냥 보내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라고 하시면 일단은 안 될 수 있다는 말을 많이 풍기고 시작합니다. 상담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호 잠깐 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판매 또는 공사라고 나와 있죠. 1호는 수출, 2호는 판매 또는 공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수출이 아닌 거죠. 판매 또는 공사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안에서 국내 거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전제가 있죠. 저희가 환급특례법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외화를 획득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외화를 획득한다면. 그래서 이 말 쓴 거죠.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서도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가서 보시면 5가지가 있는데요. 1호, 우리나라 안에 주류하는 미합 중국 군대에 대한 물품의 판매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한미군에 대해서 물품을 공급하는 거라 보면 되겠죠. 주류하는, 이게 더 말이 어려운데 더 쉬운 말이 있는데 맞죠? 주둔하는, 이런 말 더 많이 쓰긴 하죠. 주둔한다라는, 우리나라 있는 주한미군에다가 이렇게 공급하는, 판매하는 것들도 저희가 외화를 획득하기 때문에 인정해주고 있고요. 2호, 주한미군 또는 관세법 제88조 제1항 1호, 그다음에 3호.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88조는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를 말을 하는 것이고, 제1항 1호에서는 대사관, 공사관, 3호에서는 영사관 얘기 나왔거든요. 그런 기관에다가 이렇게 제공하는,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하는 것들도 외화를 획득할 거기 때문에 인정해주고 있고요. 3호 같은 경우는 관세법 제88조 갖고 위에 봤던 거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쭉 써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소파 협정이라 말을 하는 게 있어요. 소파 협정. SOFA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스테이터스 오브 폴스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파 협정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우리나라 안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안에 있긴 하지만 원래 원칙은 우리나라 법을 따라서 적용받는 게 맞는데, 다만 주한미군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 주는 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 있긴 하지만 서로 협의를 해서,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특례를 인정해 주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소파 협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제가 편의상 SOFA 협정이라 말을 쓰게 되는데, 아무튼 관세법 88조는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가 나왔고요. 그다음 뒤에서는 소파 협정 얘기를 하면서 뒤에 쭉 보시면 수입하는 승용 자동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관세법 88조에서 수입 승용차 봤던 거 기억나세요? 외교 양수 제한 물품 중에 하나로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되고요. 소파 협정상에서도 이제 승용 자동차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요, 관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국산 승용 자동차의 판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산차를 판매를 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외교관이라든지 아니면 주한미군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판매하는 것들도 물론 세금 자체는 이제 면세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면세된다고 하는 것들은 그냥 그 사람의 신분이 확인되는 걸 말을 하는 거겠죠. 그렇지 않나요? 관세법 제88조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외교관용 물품 등이잖아요. 외교관이 전제되어 있을 때 감면을 해주는 것이죠. 소파 협정도 마찬가지인 게 감면을 해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 그 사람이 그것에 맞다는 것이 확인됐을 때 적용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제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외화를 획득하는 데 사용될 거라는 거죠. 외교관 등이 국산차를 살 건데
사게 되면 당연히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짜는 아니니까 돈을 주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자신도 외화를 획득하는 것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고 있다라는 건데 뒤에 본 단서가 있어요. 다만 면세 추천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하겠다라는 거겠죠. 주무장관의 면세 추천서를 받아와라 라고 하는 것들은 이게 그 당사자가 맞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요구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3호 봤고요. 4호 외국인 투자 촉진법의 규정에 의해서 외국인 투자 또는 출자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자본재의 판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렵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외국인 투자 또는 출자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자본재의 판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외국인 투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은 말 그대로 외국인이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 걸 말을 하는데 그거는 외화를 획득한 게 맞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돈을 주는 거잖아요. 투자를 하는 거랑 생각해 보시면 돈을 주는 거고 이게 외화를 획득하는 것인데 뒤에 가봤더니 자본재 판매라고 되어 있거든요. 출자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자본재 판매. 자본재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저희가 토지와 그러니까 토지와 뭐가 있을까? 토지를 제외한 토지 등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말한다 보시면 돼요. 저희가 생산재라고 하는 거 다 자본재 들어가거든요. 뭐 여기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저희 기계라든지 아니면 저희 여기 뭐라고 할까요? 이런 시설 같은 거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저희가 자본재라 부르고 있거든요. 자본재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생산에 사용되는 물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본재, 서로 간에 교환이 가능한 물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투자에 관련된 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 자본재를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외국인 투자라는 거 전제되어 있는 사람에게 판매를 하는 거죠. 외화를 획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을 한 겁니다. 다만 당해 자본재가 수입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써 있는데 깊이 있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이게 관련 법에 따라서 그 내용이 이제 확인되는,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렇게 인정을 해주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5호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제공되는 차관 자금에 의한 국제경쟁 입찰에서 낙찰된 물품의 판매. 그 가로 내용 보니까요. 낙찰받은 자로부터 독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당해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에 관세법에 의해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단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요. 이게 지금 그 혜택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전제를 하고 있는 것들이 해당 법에 따라, 다른 법에 따라서 이제 특정 대상이 이제 인정되는 걸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고, 위에 나왔던 표현이 뭐냐면 이거죠.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제공되는 차관 자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돈을 받은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국제경쟁 입찰에서 낙찰된 물품이 있다고 해요. 이걸 판매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쉽게 말하면은 국제금융기구는 돈을 아까 봤던 것처럼 외구죠, 외국. 외국에서 이렇게 낙찰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차관 자금을 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입찰을 해서 이제 입찰 받은 물품 판매하게 됐을 경우는 일단 외화를 획득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안에서 한 게 아니라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차관 자금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걸 판매하게 되면 외화를 획득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된 거기 때문에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인정해 주겠다는 것인데 사실 깊이 있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이 내용까지 다 암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긴 하지만 이 내용도 다 이해를 하고 무조건 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겠다고 하기보다도 일단 큰 틀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여기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조금 더 이제 좀 챙겨가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암기는 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왜냐면 기출문제 잠깐 보고 갈게요. 왼쪽에 보시면 환급대상 수출 등이라고 한 문제 나온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관세 환급 특례 법령상 쭉 뒤에 가보면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과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를 각각 기술하시오라고 써있죠. 이게 아까 보셨던 저희 문제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내용들. 그냥 그대로 다 쓰라는 거였던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저희 그 환급특례법 제4조 1호와 2호에 있는 내용하고 그 옆에 있었던 시행규칙 내용을 같이 물어본 거였습니다. 이걸 그대로 쓰면 만점, 몇 개 못 쓰면 감점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어쨌든 암기는 하실 필요가 있어요. 더군다나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 지금 당고 싶은 말씀은 무조건 100% 이해를 하고 암기하는 것들이 좋긴 한데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거나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